네, 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불안한 9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몽의 9월. 평균적으로 약하니까 정말 약해야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약해졌습니다. 9월의 첫 주, 한 주간의 세계 증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8월 정확히 한 달 전 이맘때가 되게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었던 그런 네. 이제 우려가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드러나면서 좀 걱정을 자아내는 네. 그래서 불안한 출발을 한 말씀 주신 대로 네. 한 주였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 지표에 울고 웃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잠깐만 돌이켜 보시면은 화요일에 있었던 ISM 제조업 PMI 일단 엄청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이제 구인구직 비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고용 시장이 확실히 식고 있구나. 네. 일단 첫 번째 우려를 또 자아냈고요.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이 부진하면서 금요일 날 혹시 이거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번 더 만들었고 여기에 목요일 날 이제 베이지부 정성적인 인터뷰가 매우 부정적으로 두 달 만에 나오면서 마지막 금요일에는 노동부의 이제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시장의 그런 부정적 투자 심리에 활용점정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계 증시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는 호주, 스페인, 영국, 캐나다가 조금은 덜 빠졌고 우측으로 가보시면 저기에 다 많이 빠져 있는 게 미국 나스닥, 일본 니케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한미일 이게 공조를 이런 걸로 공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렇게 삼국이 공조를 하게 된 것은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월 초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ISM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표까지 미국의 경제가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증시도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8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환율 시장은 또 어땠을까요? 이게 환율도 정확히 시장이 이렇게 주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러나는 위험 회피 현상이 아주 잘 드러난 한 주였다. 네. 왜 그러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드러나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는데 아래로 내려오면은 달러 대비 강세고요. 우측으로 가면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일본 엔이 위치하고 있죠. 네. 엔이 제일 강세를 보였고 맨 우측으로 가보면 호주 달러가 제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그렇죠. 일본 엔이 그러니까 소위 그 위험, 소위 그 리스크 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네. 엔이 강세로 가고 경기가 강세하면 호주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약세로 하면서 양극단으로 확실히 환율 시장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아까 주식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던 것이 환율 시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평가,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엔캐리와 관련된 움직임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게 주식시장의 변동성. 호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에 예민한 통화인데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주식시장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또 어땠을까요? 금리는 왜냐하면 또 이제 연준의 어떤 인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땠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또 금리, 특히 장기 금리는 그러니까 미래의 그 경제 전망에 대한 또 바로미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올라간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시장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둡게 보는 것이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반면에 이제 캐나다, 독일, 미국, 프랑스 이제 북미하고 유럽의 경제 대국 원투인 독일과 프랑스의 금리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미국발 경기 둔화. 이미 중국은 이제 침체 우려가 커져 있는 상태고, 네. 여기서 이제 미국까지 둔화되면 어떡하라는 측면에서 이 북미권, 캐나다와 미국의 금리가 많이 빠진 게 이제 눈에 띄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쪽도 여전히 좀 부진한 독일과 프랑스의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전세적으로 이게 경기가 다 동반해
포함해서 이게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타나는 것이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주요국의 국채 금리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환율시장, 금리 모두 다 약간 방어적이고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이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11개 미국의 S&P 500 대업종 기준으로 분류로 놓고 보시면 가장 지난 한 주간 잘 했던 업종이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러네요. 필수 소비재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방어력이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가 많이 앞에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이게 원래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썩 좋지는 않은데 네.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은 아직 침체가 완전히 왔다라고는 좀 믿지 않는 거고 다만 금리는 확실히 떨어지겠구나. 금리 하락기의 최대 수혜는 여전히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부동산. 그다음에 유틸리티 건강관리.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기 하락기에 상당히적으로 성과가 좋은 그런 업종들이 맨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맨 우측으로 가시면 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기술주 안 좋은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에너지가 또 상당히 좀 많이 그러네요. 제일 최하위권에 있어요. 이제 유가가 빠져서 그런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동반 발생 이런 것들이 에너지 수요에 대한 약세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라도 에너지 업종이 많이 하락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한 주간 업종은 두 가지 시그널. 금리는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침체 우려에 대해도 일정 부분 방어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에너지를 버리고 필수 소비자를 샀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한 두 달 전인가요? 7월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좀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빅테크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 중소형주 그러면서 우리 러셀 2000 뭐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왜 못 오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중소형주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네. 아마 소형주 투자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들이 7월 초부터 엄청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래는 연초부터였는데 언제 되나 했는데 드디어 7월에 드디어 배 들어오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그 기대를 이런 표현 좀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시면 대형주에 비해서 미국의 소형주, 특히 초소형주가 예.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좀 보시면 맨 왼쪽에 초소형주가 5.7로 제일 안 좋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러셀 2000 안 좋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이익이 나는 그 S&P 600 소형주 지수가 어쨌거나 5%대로 되게 안 좋은데 우측으로 대형주에서도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시총 가중이 더 안 좋고 동일 가중이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최근 들어서 시장의 판이 바뀌기 시작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한쪽에 몰빵이 돼 있는 집중도가 너무 커져 있는 위험이 커져 있는 분야보다는 스프레드 아웃돼 있는 n분의 1로 투자하는 동일 가중이 훨씬 더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여전히 동일 가중이 시총 가중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 포트폴리오를 장기로 끌고 가실 거면 시총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어떤 흐름의 급변을 자아냈던 것은 바로 경제 지표였고 우리가 또 리뷰를 해봐야 되는 게 지난주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아니 어떻게 발표됐길래 그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신규 일자리가 그렇게 좀 나빴었던 건가요? 이게 그렇게 사실 제가 봐도 결론적으로는 신규 일자리가 14만 개나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사실은 맞아요. 전달 대비 살짝 떨어졌어요. 4.3에서 4.2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이걸 이제 평가절하하느냐. 예.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보면은 신규 일자리 예상이 16만 5천인데 14만 5천이 나와서 네.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14만 5천이면 뭐 괜찮죠.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8월 달에 초에 발표됐던 7월 달 수치 이게 원래 그 당시에 한 16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11만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11만이 하향 추가 조정돼서 네. 8만 9천대로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야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수치를 과연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미국의 작년도 전체 그 일자리 수 창출이 한 280만 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갑자기 1년 만에 80만 개 사라졌다라고 맞아요. 발표했었다. 그래서 이게 한 30%가 갑자기 사라졌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 최근 한 3개월 동안 고스란히 또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가 높게 발표하고 하향 조정하고 높게 발표하고 하향 조정.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발표 수치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앞으로의 그러한 그 신규 일자리 발표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 자체보다 지표가 자꾸 수정되는 게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것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인데 실업률도 4.2%로 다시 둔화됐는데 이거 진짜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헤드라인 실업률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자리가 없지만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찾는 게 이제 U3라고 그래갖고 이제 헤드라인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4.2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좀 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광의의 실업률이라는 걸 봅니다. 네. 저 네 가지 차트의 우측 아래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광의 실업률은 지금 적극적으로 찾는 실직자를 포함해서 나는 정규직을 원하는데 지금 파타임 잡하는 그런 알바하는 분들도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아예 낙담하고 포기한 분들 이 모든 분을 다 실업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것이 7.8에서 7.9까지 올라오면서 202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실업률 자체가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지금 2년 이상 우상향한다는 측면에서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 실업률에서 보이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서서히 투자자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실업률의 어떤 불안감, 생각보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거고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소라는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좀 안 좋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시장이 약간 둘로 나눠지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나면 침체가 늘어온다. 네. 그게 첫 번째.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안 좋을 거잖아요. 반면에 꼭 침체가 오는 건 아니다. 라는 이제 두 가지 양쪽에 지금 의견이 팽팽한데 확실히 골드만삭스가 1960년 이후에 총 15번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12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봤는데요. 네.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하늘색 선과 짙은 파란색 선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여전히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하늘색 선은 15번 중에 6번인데 12개월 내에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러면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는 기술적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올라가는 거고요. 반면에 실제로 1년 내에 침체가 발생하면 짙은 파란색 선처럼 결국은 조정을 받고 주가 지수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 이후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나 여부가 결국은 향후 12개월간의 그 주가 흐름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고용 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침체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사실은 바로 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게 장기, 단기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래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들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라는 걸 사실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이번에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깊고 오래 갔었는데 통상 이렇게 되다가 해소가 되는 거는 결국은 연준이 대응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대략 이것이 3년의 시차를 두고
변동성 지수, 우리 한번 고생했었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 지수를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3년의 시차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미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게 이제 역계열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역전되고 내려오면은 이게 해소가 되는 건데 대략 3년 이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부터는 결국 시차를 두고 변동성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네.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이것을 잘 핸들해야 되는데 과연 결국은 양쪽 날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통화 정책 하나마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상당히 이걸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같이 한번 이번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수 있는 구간임을 조금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멘저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